우리가 사는 이 세대, 타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백이 없으면 나이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위냐 아니냐를 가립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같으면 생년월일을 따집니다. 마음이 막히면 고통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통증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프다 그러잖아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은 다 좋은 건 들어가는데 마음과 생각은 계속 아픕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늘어집니다. 몸이 괴롭습니다.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통이 깊어지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통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군법사 스님들을 굉장히 마음으로 많이 응원하고 아낍니다. 전국에 애쓰고 계시는 우리 법사 스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그 노고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군법당 군부대라고 하는 곳이 특수한 집단이고 그 조직 안에서 또 스님으로서의 역할과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두 가지를 동시에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반 사찰에서 스님들을 상대하는 거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군법사 스님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보석처럼 귀하게 그렇게 여기는 일인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참석하신 우리 스님들이 공군본부의 군종실의 진홍 스님이시고 해군본부의 군종실의 우리 실원 스님, 법사님, 그리고 이제 육군본부 군종실의 우리 진호 스님, 계근당 군종실의 우리 원경 스님, 이렇게 네 분의 법사 스님들 한 분만 계셔도 굉장히 거룩한데 제가 보통 든든한 게 아닙니다. 예, 거기다 오늘 또 공군 참모총장 손성락 대장님께서 와주셨네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군복 입으신 분들 이렇게 서울역이든 어디든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그냥 뭐랄까 감사하면서 고마우면서 가슴이 찡해져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다 키워서 장성한 아들들 다 나라 지키라고 이렇게 보내놓고 저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땅을 지키고 하늘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 5천만 국민이 두 발 뻗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축원드리게 돼요. 제가 백령도에 지난달에 가서 법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지금의 군인은 전쟁을 하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평화를 지키는 평화군단입니다. 군인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군인이 거기에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 국토가 안정할 수 있고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쟁을 위한 투사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그래서 정말 아프지 말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사람이 어떻게 안 다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약한 마음 가지지 않고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건아들로 탄생되는 기간으로 이 군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죠.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보니 여기 와서 보니까 보통 장소가 아니네요. 예, 우리 저 원경 법사님이 아유 스님 준공하고 이럴 때 스님 한번 모실게요. 그러세요. 뭐 법당 하나 있는갑다 했지. 와서 보니까 이게 뭐 극락 정토를 만들어 놨구만요. 네, 그동안 우리 원경 법사님 너무 고생하고 애쓰셨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렇게만 아름다운 공간에 아름다운 사람들 이렇게만 화평하다면 정말 걱정이 없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바세계 아니겠습니까? 사바세계라고 하는 곳에는 사바세계라는 곳은 모여서 살고 뭉쳐서 살고 그룹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거대한 사회 조직을 이루고 살다 보면 이 조직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어라고 하는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내뱉는 말 한마디가 결국은 극락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안에 이제 자기 마음에서 다 나와지죠. 그래서 보면 상하관계, 그 다음에 부부관계, 가족관계, 위아래의 관계도 있지만 동료 관계도 있고 여러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요. 이 관계 속에서 마음이 통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밝고 환하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사느냐. 이게 이 시대의 과제이고 화두이고 숙제이고 풀어야 될 난제이고 그렇습니다. 들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강의를 수백 편을 듣고 수백 편 논문을 읽었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지만이 자기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을 한마디의 말로 딱 한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응? 친절. 오케이. 또 자비, 친절. 또 누가 뭐 있을까? 감사. 또 사랑. 오케이. 또 예? 겸손. 좋습니다. 그래요. 누군가는 사랑, 자비, 친절, 미소, 지혜, 여러 가지 이런 그것이 이 세상을 꾸려가는 힘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키워드 하나만 딱 말한다면 통할 통자를 쓰고 싶습니다. 통해야 됩니다. 안 통하는 데서 병이 생깁니다. 그렇죠? 통할 통.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그래야 이게 뭐 서로 오고 갈 거 아니겠어요? 의학에서도 통하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안 통하면 통증 생기죠. 통증이 생기면 병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해야 병이 안 생기거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군대 안에서나 서로 간에 말이 통해야 되고 마음이 막히면 고통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통증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프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아파요. 그냥 훈련하다가 몸뚱이 다친 거는 며칠 있으면 새 세포가 돋아나니까 이길 수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은 이게 웬만하면 사회에 전역하고 나가갖고도 안 고쳐집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통이 곧 통증이고 그것이 곧 고통을 불러온다. 불교 공부가 뭡니까? 고통 해결하자는 게 불교 공부거든요. 고통에 대한 이야기, 사성제에서도 고진멸도 고. 그 고통 해결하는 방법을 84,000 경전으로 펼쳐놓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을 해결하느냐. 그래서 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고전 중에 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경에 성군과 현명한 신하가 국가의 대소사를 논하면서 회의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을 할 때 나누는 소통할 때 하는 감탄사가 있어요. 그 감탄사가 아름다울 도자를 씁니다. 아, 그래, 그거 아름답다. 아, 그거 아주 감탄스럽구나. 그래서 상대가 내놓은 의견을 크게 격려하는 게 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답할 유 또는 그럴 유. 그럴 유자는 뭐냐면,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탄식할 우자가 있어요. 입구번에 우자 쓰는 거. 그건 좀 의심이 갑니다. 라고 하면서 의구심이 품었을 때 내뱉는 말이 탄식할 우자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닐 불자를 써서 아니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요 네 가지 갖고 회의에서 다 통해요. 요 네 마디 가지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펼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이게 바로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하관계. 이 군대는 상하관계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상하관계 속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눈치를 무조건 눈치 본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예스만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틀린 건 틀립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윗사람이 신하의 반대 의견에 권위적이지 않은 거야. 아무리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권위적으로 확 명령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의견이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훌륭한 의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신하도 안 될 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소통을 했다는 뜻이에요. 소통한다는 건 무조건 오냐오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죠? 재미있는 고사가 하나 있는데 조선 인조 때 김두남이라고 하는 무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관이 자신의 첩의 딸을 궁으로 입궁을 시키고 싶어.
그래서 입궁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편법을 씁니다. 자신의 첩의 신분을 신분 세탁을 합니다. 예. 신분 세탁을 해갖고 절차를 위반하게 돼요. 부정행위가 있었다 해서 사헌부하고 사관원으로 비판의 상소문이 올라옵니다. 상소가 올라오니까 인조가 어떻게 했느냐. 인조가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노발대발 분노를 합니다. 왕실의 권위, 그 다음에 자신의 인사권에 대해서 뭐 누군가가 침해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왕이 내가 말이야 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는데 니들이 뭔데 지금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왕권에 대한 도전이자 모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임금 입장에서는. 더구나 인조 반정이 일어난 뒤거든요.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상소가 올라오니까 자신의 정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정의 장악력 이런 것에 흠집이 생길까 봐 과도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처음 발설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라. 그래서 발설한 사람을 체포하라. 국문장으로 끌고 오라. 예, 이렇게 이제 바로 임금의 전교가 내려집니다. 이런 전교가 내려지면서 궁이 발칵 뒤집어지니까 이때 이제 바로 대제학을 지낸 정경세라고 하는 이제 정승이 나섭니다. 정경세는 잘 모를 수 있어도 바로 그 당시에 서해 류송룡 들어보셨죠? 이순신 장군과 친구죠. 이순신 장군을 바로 전라 좌수사로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엄청나게 혁혁한 공을 세우시죠. 예, 그리고 유송룡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책을 썼나요? 징비록을 쓰죠. 여기 계시는 군인들은 징비록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나라 국토가 임진왜란에 쑥대밭이 될 때 어떻게 지켜졌는지 아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경세가 이조판서를 지내는 이조판서 대제학인데 이분이 딱 이제 붕당 정치 속에서도 좌당과 야당 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굉장히 치우치지 않고 학문적으로 깊이도 있고 도덕적으로 권위도 있었던 분이라 임금도 함부로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소문을 올린 이 사건이 조선 왕조 실록에 실릴 정도입니다. 그의 상소문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모범이 됩니다. 짧은 문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하, 이런 사소한 부끄러운 소문은 전하께서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실 가치조차 없는 일입니다. 원래 궁궐안의 일이란 바깥 사람들이 정확히 알기 어렵고 만약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온화하게 그런 일 없다 하고 넘기시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즉시 바로잡겠다라고 하시고 인정하시면 끝날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전하의 마음에 사심이 없고 밝고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며 상하 사이의 마음이 통하여 도유우불이라고 하던 요임금 시대와 순임금 시대의 기상을 오늘에 다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진노하심은 절도에 맞지 않아 천한 자에게 해서도 안 될 일이거늘 임금이 대신과 응대하는 사이에 이런 목소리로 얼굴빛을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진노를 부디 거두시고 분명한 전교로 앞서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후회와 사과의 뜻을 흔쾌히 보이신다면 모든 사람의 참담한 기운이 활악한 기상으로 다시 바뀔 것입니다. 이게 상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는 뭐 우리말로 풀어보면 그래. 요순 시대처럼 임금과 신하가 탁 터놓고 소통하는 밝은 정치가 실현이 되는데 오늘 전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것은 왕으로서의 도리도 아니거니와 신하를 대하실 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셔서야 되겠습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감정만 안 썼다 뿐이지. 그 상소문에서 정경세가 왕에게 후회하시고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이건 말이죠. 목숨 걸어야 되는 말이에요,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병사가 말이지, 우리 여기 대장님한테 그거 후회하셔야 됩니다. 그거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별 4개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 군대 아닙니까, 이거. 어쨌든. 자,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역모로 몰리거나 아니면 불경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언로가
열려 있다 해도 말이야. 근데 인조의 답이 내려옵니다. 그대의 뜻을 잘 알겠소. 임금을 아끼는 경의 정성을 가상히 여기노라. 그리고 경의 뜻에 따르겠소. 멋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이 서로 오고 간 거, 이걸 소통한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임금의 노여움이 풀리고 사람들은 금세 긴장이 풀리면서 다 서로 경화하면서 정경세가 올린 그 상소문에 대한 게 이제 파다하게 퍼지면서 줄줄이 서로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말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실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 의견을 내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 아이디어 있어도 말 안 냅니다. 왜? 아이디어 낸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또 아이디어 내놓으면 내놓은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하기 싫어서도 아이디어 있어도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신하가 허심탄회하게 상소를 올릴 수 있고 그것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응답을 하는 이런 모습,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무엇보다 군신 관계에서 토론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서로가 다른 의견이 있어도 어느 정도 그것이 수용이 된다는 사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참 깊이 새겨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순시대에는 성인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상향의 국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라, 숲나라. 그래서 그 당시의 소통 방식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니까 서로 간에 감정을 배제시킵니다. 감정을 플러스 시키질 않아. 이게 핵심이에요. 감정을 배제시키고 오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만 나눕니다. 성장만을 위해. 예. 그래서 뭐냐? 왕과 신하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았던 겁니다. 그래갖고 당신의 의견은 맞지 않소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대제학 정도 되는 사람한테 밑에 있는 저 끝두발이 있는 사람이 대제학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다. 이게 요순시대는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 왜 받아들여졌느냐? 어떤 누군가가 내가 내놓은 의견이 맞지 않소, 틀렸소 라고 말을 할 때 이게 그것을 자기 개인을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국가와 백성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 이것만 고민해.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신하가 내놔요. 임금이 뭐뭐뭐 내놨는데 신하가 아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전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반대 의견이 나와도 분노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거나 괘씸하다는 감정을 내세우지 않았대요. 당신 생각 듣고 보니 내가 지금 내놓은 의견보다 훨씬 좋네. 그럼 내 생각을 바꾸겠소. 당신의 의견을 수렴합시다. 이랬대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내고 수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순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시대에 배워야 할 것. 그 옛날에 바로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었다 이거예요. 21세기에 지금 AI 시대에 AGI 시대를 열면 뭐 하겠습니까? 많은 정보는 수도 없이 손가락만 두드리면 전 세계 박물관, 도서관에 있는 정보를 내 손앞에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오면 뭐 하겠습니까? 행을 하지 못하는, 실천이 안 되는데, 그렇죠? 아무리 정보 많아봐야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도리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내가 그 법칙을 모른다. 그러면 이건 뭐 AI한테 아무리 정보 많이 받아봐야 그건 뭐 사람이라 말할 수 없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모양만 했다 뿐이지.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 타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안 통하고 부모 자식도 안 통합니다. 말 한마디 건네기가 얼마나 어려워졌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통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다. 다 아픕니다. 막 우울증, 조울증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좋은 거란 좋은 거는 다 먹고 비싼 거라는 거 다 사 먹고 입으로 먹는 것은 다 좋은 건 들어가는데 마음과 생각은 계속 아픕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늘어집니다. 몸이 괴롭습니다.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통이 깊어지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현대인들은 내가 내놓은 생각, 내가 내놓은 의견 이코로 그걸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 이코로 내 의견. 여기서 병통이 생긴 겁니다.
요손시대와 지금 인조와 대제학이 주고받은 건 나라는 존재를 빼놓고 의견만 보는 겁니다. 생각일 뿐인 겁니다.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내 생각보다 저 사람 생각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그러면은 내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걸로 압니다. 이게 부부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그럼 아내는 이 존재가 통째로 무시당하는 걸로 생각해서 확 덤빕니다. 그 남편이 그게 아니고 이러면 그게 아니고가 붙으면 더 난리 납니다. 그게 아니고가 붙는 순간 이 집이 뒤집어집니다. 예. 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뭐 한마디 이렇게 하려고 했을 적에 한마디 하면 남편이 확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가 밖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내가 너한테 당해야 되느냐. 이래갖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 말을 하면 말을 말로 끝내야 되는데 감정으로 받아들이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방어 기제가 먼저 방어부터 하는 겁니다. 인터넷과 SNS 알고리즘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지속적으로 다운받아 보게 됩니다. 나랑 반대되는 건 꼴도 안 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니까 알고리즘에 계속 그게 또 뜨죠. 그것만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확실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틀릴 리가 없는 거야, 내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편향된 시각이 극대화되어지죠. 특히 이게 종교 문제와 정치 문제로 들어가면 극명해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편향된 시각이 극대화되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과 여백이 전혀 없습니다. 여백이 있어줘야, 나무와 나무를 심을 때도 간격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요. 나무와 나무를 붙여서 해보세요. 바람 안 통하죠? 태풍 지나갈 때 태풍 지나가는 길목을 열어주려면 나무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바람이 그냥 그 사이로 통과하는데 나무가지가 너무 왕성하면 어떻게 해? 바람 못 가니까 그냥 쓰러지고 나무가 통째로 다 몸뚱이 자체가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확실히 내가 옳다는 걸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더욱더 공간이 생기지 않죠. 더 남의 말은 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손시대에는 순수한 어떤 의식이나 정경세 정승이 말한 거나 성상의 말이나 이런 걸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는 내면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남의 말이 들러오려면 여백이 있어야죠. 여백이 없으면 나이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위냐 아니냐를 가립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같으면 생년월일을 따집니다. 그리고 그게 한 달 먼저냐 두 달 뒤냐, 그래서 형이냐 아우냐 이걸 먼저 따져가지고 급수대로 노르고 심부름 시키고 이럽니다. 그걸 재미붙여 합니다. 아니, 뒤에 태어난 게 무슨 죄입니까? 아셔야 될 게 뒤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앞생전에 내 부모 형제였습니다. 내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느라고 늦게 온 겁니다. 여기에 와서 역할이 뒤집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생밖에 못 보니까 이 생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위아래만 따지게 됩니다. 그렇죠? 위아래를 따져야 되는 조직이 있죠, 분명히. 특히 군대. 군대에서 위아래 안 따졌다가는 위계 체계가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위계와 질서와 체계를 잡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계속 고뇌하고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에도. 여기서는 내내 해놓고 나서 밖에 나가서 이 자식 저 자식 욕한다든지, 예.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막 밖으로 쏟아내놓는다든지. 안 들을 것 같죠, 여러분? 문 밖에 나가서 하는 말 우주가 다 듣고 있고 돌아서 지한테 바로 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말로 뱉는 순간 씨앗 바로 떨어지고 떨어진 씨앗은 열매 맺어서 그 말이 돌아서 자기 멱살 잡는 데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교가 천수경의 제일 첫 마디가 정구업진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입을 먼저 정화하고 맑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말하라. 누구에게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마음에 여유가 없고 또 사유의 시간이 고갈되다 보면 나를 내세우게 되다 보니까 남의 목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경세의 상소문과
인조의 수용이 4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지금 지난 우리에게도 나와 다른 의견을 마주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부터도, 아파트 안에서도. 근데 이거를 감정으로 대받아쳐서 펄펄 뛰기 시작하면 생각 이코로 내가 내뱉은 말, 내 생각이잖아. 그 생각 이코로 곧 나로 받아들이게 되면 대화가 되질 않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백을 주고 비우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상대방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들려오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그래 말했으니 한번 내가 들어보자. 그래 말해봐라 어디. 듣죠? 근데 이미 말해봐라 해놓고 이 안에서 자기 생각 다 합니다. 뭐라고 말할 것인지 여기서 계산하느라고 눈동자 굴리느라고 상대 말이 안 들어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안 들어오면 내가 해야 될 답변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속이 더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시대가 왜 그러냐, 자아라고 하는 거, 에고가 더 강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의 개념이었잖아. 우리. 예,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예. 그래서 그 집, 그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다들로부터 해결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 나, 개인, 한 사람.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내 의견이 부정당하면 우리의 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뇌가 그렇게 내립니다. 상대방이 뭔가 다른 의견 내면 내가 생존, 내가 쓸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막바로 분노와 적개심이 먼저 튀어나가는 겁니다. 안 만들어도 될 원수를 우죽순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피와 살을 나눈 사람에서부터 먼저 원수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죠. 당신 생각이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뇌가 오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한테 해당되는 말만 주워 듣게 되고 딴 사람 말을 안 듣게 되느냐? 내가 나하고 관계되는 말만 들어야 내가 평화롭거든요. 안전하고. 근데 다른 말을 들으면 왠지 평화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이 금이 갈 것 같아. 그것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내가 믿고 싶은 것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니까 소통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순임금이 나라의 토목과 농업을 총괄하는 벼슬자리를 이기라고 하는 사람, 더할 이자예요. 이기라고 하는 사람 이제 임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기 너무 인품이 좋아.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을 임명하려고 그러니까 이기, 저보다는 우가 더욱더 현명하고 훌륭하오니 우를, 예, 그 사람의 공이 크니까 우를 추천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면 좋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보통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나 누가 뭐 그런 누굴 청거를 했다. 근데 저 말고 저 사람이 해주세요. 겸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겸양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를 추천했는데 지가 뭐 싫다 그래? 그래 관둬 그러면.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순임금이 그래. 사양을 하는 이게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의 겸양을 높이 평가합니다.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듣고 우를 등용을 합니다. 우를 등용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요직에 또 익도 등용을 합니다. 의견을 내는 신하나 이것을 듣는 임금이나 모두가 자아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의견만을 경청할 뿐인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이 더 좋은 걸 청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임금이나 신하나 모두 자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 에고라고 하는 아상 인상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고 네가 중요해 이게 아니라 그 내놓은 의견이 국가와 백성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이것만 따진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이게 차이점이고. 감정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감정은 뒤늦게 생긴 겁니다. 뇌가 없이 살았던 시대도 있고 감정 없이도 살았습니다. 해파리, 브레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식물, 그 다음에 박테리아, 이 모든 단세포 생물들이 살아왔던 시대, 우리보다 더 먼저 살았던 그들은 브레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감정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래도 뭐 반응은 하지 않냐? 반응은 합니다. 왜? 유전자가 하는 것이니까.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생명들은 인풋과 아웃풋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말을 인풋했을 때 이 뇌를 가지고 있는 우리 포유동물인 동물들은 말이 딱 들려오는 순간 이 안에서 자기 기억, 해마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내에서 과거하고 맞춰봅니다. 맞춰가지고 이 말이 기분 나쁜 말인지 안 나쁜 말인지를 감정적으로 먼저 추스려 갖고 말을 내뱉습니다. 아웃풋을 합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하게 되는데 박테리아나 저 식물 나무들이나 아까 이야기한 해파리나 이런 종류는 뇌를 갖고 있는 종류가 아니고 인풋 아웃풋을 하는 게 아니라 온오프만 합니다. 반응이라는 게 좋으냐 싫으냐에 대한 반응만 있는 겁니다. 내가 접촉할 거냐 아니면 날 해치려고 하느냐. 온오프는 인풋 아웃풋이 아니에요. 감정 섞일 일이 없다는 뜻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가 이거 커지면서 뇌에 1400cc를 여기 매달고 다니면서 대뇌 피질에 그냥 여기에 감정을 다 집합시켜서 사람마다의 기억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고 고향 다르고 위치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여기서 끄집어낸 기억이 다 다른데 그 기억의 조합을 시켜요. 조라고 했는 말인데 그게 덤탱이 쓰는 말로 돌아와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 말인데 위해서 해주는 말로 들리지 않아요. 왜? 내 기억과 이 말이 서로 조합이 안 맞아. 그러면 감정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예. 그거를 알기 때문에 순임금, 요임금은 감정을 배제하고 의견만 놓고 본 겁니다. 의견만. 그 사람이 하는 말, 생각만 듣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설령 나랑 틀린 의견이 있어도 그 말이 맞냐 다르냐보다도 어떤 의견인지 들어보고자 하는 여유는 주라는 거죠.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이 거부받았다 해서 내 존재가 공격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우린 여기에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누가 어쩌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바로 기분 나쁩니다. 그럼 기분 나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을 꼴보기가 싫어집니다. 일단 거부를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게 해도 걔가 나한테 어떻게 했었다는 걸 하나를 딱 꼽을칩니다. 이렇게 한 번 이게 꺾어지면 이거 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인간이. 브레인을 갖고 더 좋은 데 써먹으라 그랬는데 우린 더 좋은 데 써먹는 게 아니라 요 정도밖에 못 써먹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감정이라는 건 잠시 입고 벗는 옷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정은 그때 그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 생각이 아침에 일어난 생각이 저녁에 바뀔 수도 있는 게 감정입니다. 내가 오늘 가졌던 생각이 1년 12달 365일 평생 가라는 법 없죠? 옷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감정은. 옷이 더러워지면 갈아입죠? 생각 또한 마땅하지 않거나 부족하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내가 어찌 되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존재에 선을 긋는 트레이닝 하셔야 된다. 나는 나고 생각은 생각이다. 내가 안다는 건 세상에 극히 일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대단히 알겠어요, 그렇죠? 내 기억과 판단은 언제든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지 못해서 우리 인류 역사에 잔혹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서를 보더라도. 그래서 자기 자아가 한 번 거부당한 데면 광기를 일으키죠. 그리고 자기 사욕에 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 충언을 누가 한마디 했다. 그러면은 결국 국가가 파멸로 갑니다. 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다 아는 사람. 너무 잘 아는 연산군. 김처선. 그렇죠? 근데 연산군이 하는 짓이 진짜 그 폭정과 음란함과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죠. 자기 목을 오늘 그냥 내놓겠다 생각하고 연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김처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늙은 내시가 네 분의 임금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 네 분의 임금을 섬겼지만 전하와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임금은 제가 익히 본 사례가 없사옵니다. 자중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그 말 떨어지자마자 이 직원 떨어지면서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광기로 돌아버리잖아.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쏘죠.
활 쏘고 쓰러지니까 다리를 자르죠. 혀를 자르죠. 고통을 받으면서도 직언을 하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죠. 결국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죠. 이후에 연산군은 꼴도 보기 싫다고 첫자와 선자를 아무 데도 쓰지 말라 그럽니다. 연산군 땐 첫자와 선자를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광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얼마 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바른 말이 귀에 거슬리고 그런다고 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조직과 단체와 사회, 국가 급격히 몰락하고 다 망했습니다. 사실 김처선이라는 사람은 오늘날에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했죠. 가만히 있고 생명 살면 되지 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왜 저 짓을 해? 이럴 수 있죠. 공무원이잖아. 내신은 고급 관료입니다. 궁에서 최측근의 임금을 지켜야 되고 최측근에서 임금의 모든 사생활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한 겁니다. 해야 할 말을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아주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연산군은 지금 막 이렇게 후대에 그냥 이렇게 악명 높은 자가 되어 있지만 왕조실록에 김처선은 어쩝니까? 가장 위대한 정말 공무원으로 이름이 남아있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히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가령 현대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사건이 체르노빌 사건 들어보신 적 있죠? 원전의 구조적인 결함을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기술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그걸로 밀고 가잖아. 반대 의견을 했다 하면 바로 몰살당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 못 냅니다. 그래서 현재의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이 출세를 위해서 상부의 무리한 가동 테스트를 그냥 테스트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그냥 터지지 않습니까? 폭발하고. 그런데도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있던 간부들은 책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다 놓친 겁니다. 가짜로 보고 올리는 바람에 위에 상부에다가. 무고한 시민들 무수히 죽었고 그 당시에 소방관 무수히 죽었고 그쪽에 갔던 사람 다 방사성에 피복됐습니다. 이게 왜 다 이렇게 됐게라는 거죠. 남의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느 보살님이 저한테 얼마 전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불교를 만나 불교 공부를 하면서 행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아들과 딸한테는 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한테는 내가 미안하단 말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돌아보니까 불교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너무 어리석었구나. 엄마라는 이유로 강압성을 쓰고 내가 막 이랬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됐대. 그 깨닫고 아들한테는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뭘 몰랐다. 그때 엄마가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아들이 엄마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대. 딸한테도 그 얘기를. 딸이 막 펑펑 울었대요. 풀었어요, 서로. 그런데 이분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스님, 남편한테는 죽어도 안 됩니다. 제가 이 남편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자식한테는 내 부끄러움을 말할 수 있고 내 부족함을 말할 수 있어. 왜? 내 분신이니까. 미안하다고 말해도 별로 자존심이 안 상해. 근데 남편한테는 뭐예요? 남편은 나에게 타인입니다. 그리고 계약관계입니다. 사랑해서 만났지만 계약관계. 왜 그러냐? 기대와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과 아내는 각자 에고를 가지고 만난 거야. 친정과 시댁 식구 각자의 에고를 가지고 만나서 가장 가까운 타인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돼. 내가 너한테 그만큼 했으면. 왜 이게 가로막혀서 큰 산을 못 넘느냐. 만약에 내가 남편한테 여보 그건 내가 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아. 미안해요. 이렇게 만약에 말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패배자가 될 것 같은 거야. 무의식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생존의 위협을 받아. 내가 쓸 자리가 없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뭐냐면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쉽게 내가 고개를 숙이면 저 사람은 평생 나를 무시할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 집안까지 무시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일어나. 그래서 남편과 아내 말은 서로 안 듣기로 하는 거예요. 물론 관계가 좋은 사례가 있죠. 거의 한 1%. 나머지 99%는 거의가 다 말 안 통하기로 기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남남의 큰 산 하나를 넘으면 불교 공부 끝나는 겁니다. 왜? 남편이 남이고 아내가 남이거든. 이거 넘으면 다른 사람 다 남이잖아요. 남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1순위로 훈련해보라고 만난 게 부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나의 최종 수행처라고 생각하세요. 아내가 나의 마지막 수행처이구나. 내 인생 공부의 마지막 관문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남편이 어떤 상황이 탁 보였을 때 불만스러운 모습이 보였다 그럴 적에 내가 아직 수행이 덜 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보지 말고요. 정말 내 에고가, 내 아상이 남편에게 이렇게 지기 싫어하는구나. 지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지면 질수록 극락세계인데. 그런데 안 질라고 뻐둥거리니까 매일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 와서 기도하고 축원하고 극락 가게 해달라 해놓고 집에 가면 바로 지옥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남편에게 내가 정말 지기 싫어하는구나. 아직도 내가 기대고 있고 아직도 남편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라. 그러면 여기 막 씩씩대던 마음이 조금 숨이 몰아치던 것이 내려놓아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남편을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보는 훈련하셔야 돼.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남편이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역시 수많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 상처를 많이 받아봤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봤고 그리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고 안간힘 썼고 가족을 지켜보려고 할 수 있는 한 정말 비굴할 정도의 행동까지도 해봤던 남편의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요.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는 두 존재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났잖아. 그러면 내 남편의 등 뒤를 보고 축 처진 어깨를 볼 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사람이 상대하고 있는 수많은 존재들 속에 얼마나 그 길을 건너가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강 건너고 바다 건너고 산맥 넘고 애를 쓰고 길을 쓰겠나. 그리고는 좀 편안하게 쉬어보자고 집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 이 몇 평 되지도 않는 이 집안에 와서 이 몸 하나 누워보자고. 그러고 그 침대에 이 조그마한 몸뚱이 6척도 안 되는 거 턱 눕히는데 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 침대에 누워있지조차도 못하게. 그럼 어디에 가서 기대야 되는가? 도대체 어디에 가서 기댈 것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남편 침대에 누워있을 때 문 요만큼 열어놓고 딱 보면서 그래 내가 난리를 치면 저 사람이 어디 가서 기대고 쉴 수 있을까? 이렇게 유연한 생각을 수시로 이게 염불이에요. 반야심경이 염불 아니고 금강경이 염불 아니고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내다보는 눈을 가진 한마디 말을 하는 게 염불이에요. 여러분. 염불을 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연하게 바라보는 마음의 여백을 가지시라. 자식에게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뭔가 했을 적에 내가 자식한테 말하듯이 하면 남편이 이제야 직고를 아는군 이렇게 말할까 봐 네 잘못을 이제 알겠느냐 비아냥거릴까 봐 무시할까 봐 남편한테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자존심 내세우면 다 망해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에고는 자꾸 계산하려고 그래. 계산서 내려놓으셔야 돼. 여러분 인생 살 만큼 사셨잖아요. 그렇죠? 할 만큼 해보셨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지그시 자기에게 그런 상황일 때 내 내면의 거대한 참 본성을 향해 지그시 한 마음 내려놓는 걸 하셔야 돼. 지그시라고 하는 말, 거문고, 그 다음에 우리 가야금, 첼로, 현악기를 연주하려면 지그시 손으로 누르면 농현, 떨림이 더 소리가 깊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는 서로 사이에 지그시 자기 참본성을 돌아보고 지긋해지셔야 됩니다.
지긋해지는 쪽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건 거문고와 가야금과 첼로가 악기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소리가, 그 악기 하나 만들려면 걔네들 저 산에서, 높은 산에서 꼭대기에서 고통받고 괴로운 나무가 수도 없는 괴로움을, 최고의 고통을 받아갖고 추위를 다 이겨본 가운데서 만들어진 나무로 가지고 피아노 만들고 검고 만들고 가야금 만들고 첼로 만들고 바이올린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온 인류의 영혼을 다 적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런 악기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려 나오도록 지그시 여백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조건 확 덤벼들지 말고, 인풋 들어왔다 아웃풋 바로 나가지 말고 지그시 자기 마음을 농현 탁 나오려면 이렇게 현을 누르셔야 돼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가려고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 본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홍제사라는 맞습니다. 네. 오늘 홍제사라는 이 아름답고 멋진 법당에 오니까 제가 더 신심이 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 얼굴을 배우니 너무 환희심이 나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오늘 초대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